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키트 파인의 추상화의 한계입니다. 추상화라는 개념, 그러니까 수나 집합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대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근본을 파고드는 책이죠. 나아가 이 추상화라는 도구만으로 수학 전체를 세울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의 한계까지 탐구합니다. 네, 이 책은 사실 19세기 말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논리학자인 고트로프 프레게가 시작했던 거대한 프로젝트를 다시 이어받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프레게는 수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논리라는 아주 단단한 안반 위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책은 그 시도가 왜 좌절되었고 또 그 잔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철학적 질문들을 발견하게 되는지를 아주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수학의 기초를 논리 위에 세운다. 와, 정말 야심찬 계획처럼 들리네요. 마치 모든 지식의 바벨탑을 쌓려는 시도 같기도 하고요. 이 거대한 논의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저자는 어떻게 이 주제에 뛰어들게 된 거죠? 저자인 키트파이는 서문에서 아주 솔직하게 밝히는데요. 어떤 거창한 신념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순수한 지적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해요. 1994년에 뮌헨에서 열린 수학철학 학회에 갔다가 우연히 프레게의 아이디어를 되살려서 수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려는 시도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거죠. 아, 우연이요? 네. 처음엔 그저 기술적인 문제들에 흥미를 느꼈는데 그걸 파고들다 보니까 어느새 더 깊고 근본적인 철학의 영역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처음엔 순수한 호기심이었군요. 프레게가 제시했던 그 아이디어, 그게 대체 뭐였길래 후대의 학자들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걸까요? 프레게가 내놓은 핵심 아이디어는 개념적 추상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을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휴메 원리라고 불리는 수에 대한 원리입니다. 휴메 원리, 이름은 익숙한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아주 직관적인 아이디어예요. 예를 들어 테이블 위에 컵과 접시가 여러 개 놓여 있다고 해보죠. 컵이 몇 개인지 접시가 몇 개인지 일일이 세어보지 않고도 두 그룹의 개수가 같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하나씩 짝을 지어보면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각 컵 옆에 접시를 하나씩 놓아보는 거예요. 만약 남거나 모자라는 것 없이 모든 컵과 접시가 정확히 짝을 이룬다면 우리는 컵의 수와 접시의 수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짝짓기가 바로 1대1 대응이라는 개념입니다. 휴메 원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념 F에 속하는 대상의 수와 개념 G에 속하는 대상의 수가 같다는 말의 의미는 F와 G 사이에 1대1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과 정확히 같다고요. 명쾌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해요.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 머릿속에서 전 세계의 모든 3개짜리 묶음들, 그러니까 사과 3개, 의자 3개 같은 것들과 1대1 대응을 상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수를 이해하는 방식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논의가 깊어지는 지점 중 하나예요. 프레게민 우리가 수를 파악하는 논리적 본질이 바로 그 1대1 대응 가능성에 있다고 본 겁니다. 수를 세는 행위 이전에 수가 같다는 개념이 먼저 있고 그 개념의 핵심이 바로 1대1 대응이라는 거죠. 그리고 프레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게 그의 계획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원리는 뭔가요? 기본 법칙 5라고 불리는 외연적 추상화의 원리입니다. 외연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어떤 개념에 해당하는 대상들의 모음 또는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개념의 외연은 서울 하나인 거고 태양계의 행성이라는 개념의 외연은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8개 행성들의 모음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본 법칙 5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개념의 외연이 같다는 것은 그 두 개념에 속하는 대상들이 정확히 같을 때이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아침 하늘에 뜨는 별이라는 개념과 저녁 하늘에 뜨는 별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보죠. 옛날 사람들은 이걸 다른 별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둘 다 금성이라는 똑같은 대상을 가리켰잖아요. 이럴 때 이 두 개념의 외연, 즉 집합은 같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당연하게 들리는데요. 사실상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개념은 같은 집합을 이룬다는 말이군요.
프레게는 이 두 원리, 특히 이 기본 법칙 5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바로 여기서 프레게의 야망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 기본 법칙 5와 몇 가지 기본적인 논리 규칙만으로 수학이라는 거대한 체계 전체를 증명해내려 했습니다. 모든 수학적 개념을 집합이라는 논리적 용어로 정의하고 모든 수학 정리를 논리 법칙으로부터 이끌어내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논리주의라는 거대한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수학 전체를 논리 위에 세우려 했다니 정말 성공했다면 인류 지성사의 흐름을 바꿨을 만한 엄청난 프로젝트네요. 이 탑은 무너지지 않았나요? 안타깝게도 그 탑은 완공 직전에 무너지고 맙니다. 프레게가 자신의 필생의 역작인 산술의 기본 법칙 2권을 막 인쇄소에 넘기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영국의 젊은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러셀의 편지 한 통 때문에 거의 완성된 학문적 성과가 통째로 무너졌다는 건가요? 이건 거의 학문적 재난영화 수준인데요. 프레게의 반응은 어땠나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는 책의 서문에 러셀의 발견을 추가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과학자에게 자신의 연구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달갑지 않은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요. 러셀이 편지에서 지적한 것은 프레게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바로 그 기본 법칙 5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순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러셀의 역설이군요. 맞습니다. 러셀은 아주 기발한 개념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원소로 포함하지 않는 모든 집합들의 집합이죠. 이 집합을 R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집합 R은 자기 자신을 원소로 포함하는가? 만약 R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다면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이라는 R의 정의에 어긋나죠. 그래서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R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들의 모임이라는 정의에 따라 R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뭘 선택하든 모순에 빠지네요. 만약 그렇다면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는 식의 무한 루프에 갇히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겉보기엔 너무나 완벽하고 당연해 보였던 기본 법칙 5가 사실은 논리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 사건으로 프레게의 논리주의 계획은 좌초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그냥 실패한 역사로 끝나는 건가요? 프레게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폐기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극적인 실패 덕분에 논의는 훨씬 더 깊고 정교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프레게가 러셀 이전에 순수했던 시절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질문들에 대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하게 대답할 수 없게 된 거죠. 이 책, 추상화의 한계는 바로 그 실패의 지점에서 프레게 작업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파고듭니다. 그 실패가 낳은 근본적인 질문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 책의 서론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용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수용 가능성의 문제요? 네. 러셀의 역설의 경우성어처럼 A는 B와 같다는 형식을 가진 모든 추상화 원리를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쓸 수는 없다는 게 분명해졌잖아요. 어떤 원리는 프레게의 기본 법칙 5처럼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는 버그를 품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괜찮은 원리와 그렇지 않은 위험한 원리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 수용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은 말이 되는 안전한 규칙이고 어떤 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버그 같은 거군요. 그 둘을 구분할 버그 탐지기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거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용 가능한, 즉 안전한 추상화 원리를 찾았다고 가정해보죠. 예를 들어 휴메 원리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이 휴메 원리가 수라는 개념을 제대로 정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휴메 원리가 수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설명해 줄 수 있냐는 질문이군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카이사르 문제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적 난제가 등장합니다. 카이사르 문제요? 이름이 독특하네요. 왜 하필 로마 장군 이름이 붙었죠? 철학 문제랑 무슨 상관인가요? 프레게 자신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휴메 원리는 두 개념의 수가 언제 같은지는 아주 명확하게 알려져요. 컵의 수와 접시의 수가 같다는 건 둘 사이에 1대1 대응이 가능할 때라는 식으로요.
즉, 수들 사이의 관계는 잘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숫자 3이 로마의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합니다. 아, 그건 당연히 다른 거 아닌가요? 하나는 숫자고 하나는 사람인데요. 물론 우리 직관으로는 당연히 다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휴메 원리 그 자체만으로는 그 둘이 다르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휴메 원리는 오직 수와 수 사이의 관계만 다룰 뿐 수와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니까요. 마치 축구팀들 사이의 순위표 같은 거예요. 어떤 팀이 어떤 팀보다 강한지는 알려주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사과라는 과일과 같은지 다른지는 전혀 알려주지 못하는 것처럼요. 아,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의 대상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정의의 문제, 즉 추상화 원리만으로는 대상의 정체성을 완전히 확정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원리가 작동하는 자기만의 세계 안에서는 완벽하지만 그 세계 밖의 대상들과의 관계는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토대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앞선 두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버그도 없고 카이사르 문제도 해결한 완벽한 추상화 원리들을 찾아냈다고요. 그렇다면 이 원리들이 과연 프레게가 처음에 꿈꿨던 것처럼 수학 전체의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프렉의 원래 계획을 되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군요. 맞습니다. 프레게의 계획은 기본 법칙 5가 무너지면서 실패했죠. 이후에 신프레게주의자라고 불리는 학자들은 모순을 일으키는 기본 법칙 5 대신 적어도 산술에 관해서는 안전해 보이는 휴메 원리를 토대로 삼아서 계획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과연 휴메 원리가 수학이 아니라 순수한 논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또 휴메 원리만으로 자연수를 넘어 실수나 무한까지 다루는 더 높은 단계의 수학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같은 문제들이죠. 잠깐만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가 상당히 복잡한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짚어봐도 될까요? 처음엔 프레게라는 천재가 수학 전체를 논리라는 반석 위에 세우려는 아주 우아하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핵심 도구가 휴메 원리와 기본 법칙 5라는 추상화 원리였고요. 그런데 그 계획의 심장과도 같았던 기본 법칙 5가 러셀의 역설이라는 치명적인 모순 때문에 무너져 내렸죠.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 극적인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그냥 포기하는 대신 세 가지 더 깊은 질문을 발견하게 된 거군요. 첫째, 어떤 추상화 원리가 안전한지 가려낼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수용 가능성의 문제. 둘째, 그 안전한 원리가 과연 대상의 정체성을 온전히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정의의 문제, 특히 카이사르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과한 원리가 과연 수학 전체의 토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토대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네요. 정확합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추상적인 실제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와 같은 형이상학과 인식론의 아주 깊은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책에서는 추상화 원리를 형식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규칙이 단순히 A라는 추상적 대상의 정체성이 같다는 것은 A의 기반이 되는 것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는 멋진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즉 진짜 현실의 무언가를 포착하는 원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어떤 규칙, 즉 추상화 원리를 만든다고 할 때 그 규칙이 실제의 한 단면을 제대로 포착하는 진정한 원리인지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특정 형식에 맞춰 지어낸 임의의 문장일 뿐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발견하는 정의와 단지 말장난에 불과한 정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물음이기도 하죠. 다음 시간에는 이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수용 가능한 추상화 원리의 조건은 무엇인지 키트 파인의 분석을 따라가며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수학의 단단한 기초를 오직 논리만으로 세우려 했던 프레게의 거대한 계획, 그게 러셀의 역설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든 걸 논리로 되돌리려던 시도는 그렇게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죠. 하지만 프레게의 철학에는 그가 남겨둔 또 다른 단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문맥 원리라는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좀 미스테리한 아이디어예요. 오늘 우리는 킷 파인의 책 추상화의 한계를 지표 삼아서 이 문맥 원리가 과연 수학의 기초를 다시 세울 새로운 길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를 또 다른 철학적 미궁으로 이끌지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지난번의 실패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던 거죠. 문맥 원리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어떤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사용되는 문장 전체 속에서 결정된다는 생각입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그냥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빨간 사과를 먹는다 같은 문맥 안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이죠. 프레게 자신도 이 아이디어를 꽤 깊이 파고들었는데 결국엔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킷 파인은 이 책에서 바로 그 지점, 프레게가 멈췄던 그곳에서 탐구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과 또 명백한 한계들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요. 문맥을 통해 정의한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뭐랄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정의할 땐 A는 B다 이런 식으로 직접 가리키는 방식에 익숙하잖아요. 이걸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책에서 드는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음수예요. 우리가 -1이라는 숫자를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1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직접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어떤 수 x가 있는데 여기에 1을 더했더니 0이 되더라. 우리는 그 x를 -1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즉, -1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수로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자체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묻는 대신에 네. 다른 숫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녀석의 역할을 규정하는 거군요. 이건 마치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정의하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오, 어떤 점에서요? 부사장이 누구인지 설명하려면 그 사람의 키나 몸무게가 아니라 사장을 보좌하고 특정 부서를 총괄하는 그 회사 조직도 안에서의 역할, 즉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바로 그 역할이 문맥적 정의의 핵심이죠. 문맥 원리는 이런 방식의 정의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음수나 허수 같은 새로운 대상을 우리 지식체계 안으로 성공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아주 급진적인 생각으로 이어지는데 어쩌면 우리가 만든 언어적 약속이나 사용 규칙 자체가 그 대상의 존재를 보증해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단순히 이런 규칙을 만족하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약속하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수학적 존재가 탄생한다니 이건 거의 마법처럼 들리는데요. 당연히 이런 마법 같은 정의가 아무렇게나 작동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맞아요. 아주 중요하고 또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완전성, 영어로는 completeness라는 조건이에요. 만약 우리가 수라는 새로운 종류의 대상을 문맥 원리로 세상에 내놓는다면 우리는 그 새로운 수를 포함하는 세상의 모든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기준을 완벽하게 제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행성의 수는 8이다 같은 문장은 물론이고요. 기존에 있던 대상, 예를 들면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새로 만든 수를 연결하는 문장까지도요. 잠깐만요. 거기서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럼 이 완전성이라는 규칙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숫자 3인가? 라는 질문에조차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 단순히 숫자를 정의하려 했을 뿐인데 갑자기 로마 황제까지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 거네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난관인데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철학계에서 카이사르 문제라고 불리는 아주 악명 높은 난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휴메 원리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원리거든요. 제 오른손에 있는 사과의 수와 왼손에 있는 오렌지의 수가 같은지 알려면 하나씩 짝을 지어보면 되죠. 이렇게 두 그룹의 항목들이 완벽하게 1대1로 짝지어질 수 있을 때 두 그룹의 수는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리는 화성의 위성수가 2개라는 것과 포보스와 데이모스의 수가 2개라는 사실로부터 둘의 수가 같다는 건 알려줘요. 하지만 그 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문맥적 정의는 이렇게 자기가 설정한 규칙의 경계 바깥에 있는 대상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해버리는 거죠. 정말 난처한 문제네요.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도 있었겠죠? 물론이죠. 책에서도 몇 가지를 검토하는데요. 가장 단순하고 직설적인 해결책은 완전성 규칙이라는 걸 그냥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의로부터 어떤 대상이 서로 같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지 않으면 그 둘은 그냥 다른 것이다 라고 간주하는 규칙이죠. 이 규칙에 따르면 카이사르 이퀄 3이라는 등식은 휴메의 원리로부터 증명되지 않으니까 그냥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정의에서 안 나오면 거짓이다라고 정해버리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런 식으로 규칙을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건가요? 철학적으로 너무 안일한 접근 아닌가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안일함이 또 다른 더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책이 지적하는 핵심적인 허점이 바로 중복 정의의 경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수, 넘버라는 개념을 휴메 원리를 이용해서 정의했다고 해보죠. 그리고 청취자분께서 저와 똑같은 휴메 원리를 사용해서 이번에는 꾸떠르, 컴버라는 새로운 용어를 정의했다고 합시다. 이름만 다르지 정의 방식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 직관적으로 수와 꾸떠르는 당연히 같은 개념이어야 하죠. 그렇죠. 하지만 방금 말한 그 단순한 완전성 규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는 꾸떠르이다라는 사실이 두 개의 정의로부터 논리적으로 따라 나오지는 않아요. 두 정의는 각자 독립적이니까요. 그러면 규칙에 따라 우리는 수는 꾸떠르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야만 합니다. 와, 이건 생각도 못했네요. 똑같은 규칙으로 같은 대상을 정의했는데 단지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것이라고 결론 내려야 한다니요? 이건 시스템에 구멍이 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너지는 수준인데요? 규칙 자체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들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순한 시도는 더 깊은 부조리를 낳으면서 실패하고 말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은 외부인인 카이사르와의 관계 설정에도 실패하고 심지어 똑같이 생긴 내부인끼리의 관계 설정에도 실패하는군요. 그런데 저는 더 근본적인 걱정이 들어요. 이 문맥 원리가 정의한 대상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라는 건 어떻게 알죠? 어쩌면 우리가 수라고 부르는 그것의 정체가 완전히 다른 것, 책의 표현처럼 양배추일 가능성은 없나요? 이제 문제의 더 깊은 심장부로 들어가는 질문이네요. 바로 지시의 결정성 문제입니다. 아까 마이너스 n 플러스 n은 0이라는 규칙으로 음수를 정의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플러스라는 기호, 즉 더하기 연상의 의미를 교묘하게 바꿔서 양배추 A와 양배추 B를 한 바구니에 담는다 라는 뜻으로 재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같은 기호들이 실제로는 특정 양배추들을 가리키더라도 그 규칙은 여전히 만족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의 뼈대만 같으면 그 규칙이 가리키는 대상의 살점은 숫자든 양배추든 뭐든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 책에서는 규범적 지시라는 아이디어를 탐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3이라는 기호가 가리키는 대상은 x 플러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아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배추는 녹색이라거나 둥글다는 등 방정식의 해답이 되는 것과는 상관없는 너무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3은 오직 그 방정식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본질만을 가진 말 그대로 그 방정식의 순수한 해답, 그 자체를 가리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흥미로운 시도지만 여전히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순수한 해답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양배추를 피하려다 순수함이라는 더 모호한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아이디어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추상적인 대상을 그것을 정의하는 본질적인 속성만으로 환원시켜서 지시 대상을 유일하게 딱 하나로 확정하려는 시도이지만 그 본질이나 순수함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가 또다시 어렵다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네, 문제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느낌이네요. 책에서는 이 정의 방식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예측적 정의와 비예측적 정의라는 또 다른 중요한 구분을 제시한다고 들었어요. 기술적인 용어 같지만 왠지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줄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구분은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어떤 대상들의 전체 집합을 미리 가정하고 시작하느냐의 문제예요. 먼저 비예측적, 그러니까 임프레딕티브 정의는 지금 정의하려는 대상 자신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집합을 참조해서 무언가를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순환적인 느낌이네요.
키가 큰 사람을 정의하는데 그 정의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집합 안에 이미 키가 큰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정확히 그런 순환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흉의 원리가 바로 대표적인 비예측적 정의예요. 수를 정의하기 위해 개념들의 짝을 맞추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개념들의 전체 집합 안에는 이미 수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반면에 예측적 (predicative) 접근은 이런 종류의 순환성을 피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이용해서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문맥 원리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예측적 관점에서 보면 문맥적 정의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대상을 창조해서 우리의 존재론적 세계를 확장하는 아주 강력한 행위가 돼요. 반면에 비예측적 관점에서 보면 문맥적 정의는 이미 저기 어딘가에 존재했지만 우리가 명확히 알아보지 못했던 대상을 그저 저기 저것 하고 손가락으로 지목하는 행위에 가까워져요. 저자인 킷 파인은 문맥적 정의가 진정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힘을 가지려면 예측적 관점, 즉 무언가를 창조하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볼 시간인 것 같아요. 프레게에게 예격을 되살릴 구원투수로 여겨졌던 이 문맥 원리, 과연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것처럼 카이사르 문제라는 정체성의 벽에 부딪혔고 지시의 결정성, 즉 양배추 문제라는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해결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과정인지 명확한 예측적 설명을 제공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요. 문맥 원리라는 이 매력적인 아이디어는 결국 정체성, 지시, 존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맙니다. 결국 새로운 길처럼 보였던 문맥 원리도 해결되지 않은 깊은 문제들만 남기고 끝나는 셈이군요. 대상을 그 구조적인 역할이나 관계만으로 완벽하게 정의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이것도 실패했다라는 비판에서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이러한 한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주죠.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음 논의를 위해 이 책이 던지는 도발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절차적 가정주의라는 대안을 아주 짧게 암시해요. 이것은 어떤 명제가 참이다 라고 규정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에 그 명제가 참이 되도록 우리의 대상 영역을 확장하는 절차 자체를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철학의 초점을 진리, 트루스에서 생성, 제너레이션으로 옮기는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수를 정의하는 어떤 명제를 찾는 게 아니라 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절차를 갖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그러한 절차는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수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했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 추상적인 존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건 정말 오래된 철학적인 난제인데 오늘 살펴볼 책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그 프레게가 제시했던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 바로 문맥 원리를 깊숙이 파고들어요. 어떤 대상의 의미를 직접 파헤치는 게 아니라요. 그 대상이 들어간 문장 전체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자는 그런 접근법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누구인지 알려주려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를 정복했다 같은 문장을 통해 설명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건 수학자들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때 늘 사용하던 방식하고 아주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음수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할 때 음수란 이런 것이다 라고 직접 정의하기보다는 어떤 수 m에 마이너스 m을 더하면 0이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m은 0이라는 음수가 포함된 문장이 참이되게 하는 규칙을 먼저 제시했죠. 아, 네네. 무한대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무한대란 무엇이다가 아니라 모든 실수 R은 무한대보다 작다. 이 규칙을 통해서 그 성질을 규정했고요. 문맥 원리는 바로 이런 문맥적 정의가 어떻게
마법처럼 새로운 존재를 짠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정당성을 철학적으로 파고드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약속 하나가 어떻게 있지도 않던 대상에 대한 지식, 심지어 지침까지 가능하게 만드느냐. 그렇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열쇠인 셈이죠. 문맥을 통해 대상을 정의한다. 와, 정말 우아하고 강력한 아이디어처럼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맥 원리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문장 하나를 정해놓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충족해야 할 까다로운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책에서는 바로 그 까다로운 조건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완전성, completeness라는 조건이에요. 완전성이요? 네. 쉽게 말해서 새로 도입된 용어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의미 있는 문장의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져도 막힘없이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문장이라니 갑자기 허들이 확 높아지는 느낌인데요. 예를 들어보죠. 저희가 휴메 법칙, 그러니까 F라는 개념의 수와 G라는 개념의 수가 같다는 것은 F와 G가 1:1 대응될 게이다. 이 문맥을 통해 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쳐요. 그러면 3은 소수이다라거나 2 더하기 2는 4다 같은 문장의 참 거짓은 이 정의를 통해 잘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전혀 엉뚱한 문장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숫자 3과 같다. 같은 문장은요? 이 문장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문맥 원리가 마주한 첫 번째 거대한 암초.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카이사르 문제, 케이서 프로블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에 대한 정의는 카이사르가 수인지 아닌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대상을 억지로 엮어놓은 문장, 소위 혼합 문맥, 믹스드 컨텍스트의 진리값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문제죠. 완전한 정의가 되려면 이런 좀 해괴한 문장에 대해서도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에서는 비슷한 문제로 로마인 문제도 언급해요. 숫자 3은 로마인이다 라는 문장이 왜 거짓인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카이사르 문제. 이게 그냥 들으면 철학자들의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이사르가 숫자든 아니든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야 싶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벽한 숫자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누군가 입력값으로 숫자 대신 카이사르라는 텍스트를 집어넣었어요. 이때 프로그램이 그냥 멈춰버리거나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내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에러가 나면 안 되죠. 카이사르는 숫자가 아니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알려줘야 하잖아요. 카이사르 문제는 바로 이런 시스템의 안정성과 완결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셈입니다.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그 시스템이 다루기로 약속한 대상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외부의 이질적인 대상들과의 관계까지 명확하게 규정해야만 비로소 그 시스템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골치 아픈 카이사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책에서 제시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카이사르가 숫자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시도를 검토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해결책은 이런 규칙을 추가하는 거예요. 정의로부터 무언가가 참이라는 사실이 따라 나오지 않으면 그건 그냥 거짓으로 간주한다. 이걸 책에서는 완성성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수의 정의 어디에도 카이사르는 수다라는 내용이 없으니까 카이사르는 수 3이다 라는 문장은 자동으로 거짓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너무 편리한 규칙 아닌가요? 내 정의 안에 없으면 다 거짓이야 라고 선언해버리는 건 마치 제 친구 목록에 없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하게 들려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듯한 약간의 편법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편법 같은 느낌이 두 번째 거대한 암초로 이어집니다. 이 단순한 규칙은 중복정의, duplicate definitions라는 상황에서 우리의 직관과 완전히 어긋나는 결과를 낳거든요. 중복정이요? 네, 책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죠. 아까 말했던 휴메 법칙을 사용해서 수라는 개념을 성공적으로 정의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용적으로는 100% 똑같은 휴메 법칙을 사용하되 수라는 단어 대신 퀸버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또 다른 개념을 정의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쿤버요? 수랑 똑같은 규칙으로 정의했으니까 그냥 이름만 다른 같은 존재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물이라고 부르든 워터라고 부르든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상식적인 직관입니다. 하지만 아까의 그 완전성 규칙을 적용하면 이상한 결론에 도달해요. 수의 정의로부터 모든 수는 쿤버이다 라는 문장이 따라 나오나요? 아니요? 쿤버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안 따라 나오죠. 맞습니다. 수의 정의에는 쿤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완전성 규칙에 따르면 모든 수는 쿤버이다 라는 문장은 거짓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쿤버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쿤버는 수이다 라는 문장도 거짓이 되고요. 결국 수와 쿤버는 서로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정의의 내용과 구조는 100% 똑같은데 단지 사용한 단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별개의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마치 똑같은 레시피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썼다고 해서 그 두 레시피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케이크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네요. 언어라는 형식에 갇혀서 본질을 놓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함정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쿤버 문제는 문맥 원리의 아주 치명적인 비판이 됩니다. 문맥 원리가 단지 단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내는 언어 유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게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정의를 내릴 때 다른 종류의 대상들과의 관계까지 일일이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아, 수는 카이사르가 아니고 로마인이 아니고 쿤버가 아니고 네. 하지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 목록은 끝이 없을 테니까요. 결국 문맥 원리가 가졌던 원래의 그 우아함과 간결함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카이사르 문제는 외부의 낯선 대상, 카이사르를 우리 시스템으로 끌어들일 때 생기는 문제였고 쿤버 문제는 우리 시스템과 똑같이 생긴 복제품을 만났을 때 생기는 문제였군요. 둘 다 결국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좋아요.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수라는 대상을 성공적으로 정의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수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수가 정말로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문맥 원리가 마주한 세 번째 난관, 지시의 확정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같은 규칙을 공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대상을 떠올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 들었던 음수 정의의 예를 다시 가져와 보죠. 마이너스 n 플러스 n은 0이라는 규칙만 놓고 보면 이걸 만족시키는 대상은 우리가 아는 음수 말고도 무수히 많을 수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생각해 보세요. 이 규칙은 사실 덧셈이라는 연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 더하기를 양배추밭에 왕을 데려다 놓으면 둘 다 사라진다는 식의 아주 이상한 규칙으로 재정의 한다면 그 규칙 아래에서는 왕이 마이너스 양배추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양배추와 왕이라니 정말 기발한 예시네요. 그러니까 정의가 너무 추상적인 규칙으로만 주어지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온갖 이상한 해석이 끼어들 여지가 생긴다는 말씀이시군요. 결국 우리가 정말 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왕과 양배추에 대한 이상한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완전성 요건이 어느 정도 이런 터무니없는 해석의 가능성을 줄여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불확정성은 여전히 남습니다. 책에서는 이 지시의 확정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몇 가지 철학적 접근법을 논의하지만 결국 모두 한계에 부딪힌다고 비판합니다. 대부분 문맥 원리가 가진 문맥만으로 존재를 창조한다는 그 독특한 이점을 시석시키고 결국 수란 원래부터 존재하던 어떤 집합이다 라는 식의 우리가 피하려고 했던 일반적인 형태의 정의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와,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해지네요. 정리해보면 처음엔 대상을 문맥으로 정의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출발했는데 뜬금없이 카이사르가 튀어나와서 나는 숫자냐고 묻고 똑같이 생긴 쿤버가 나타나서 나는 너랑 같냐고 묻고 이제는 우리가 같은 대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 불확실해지는 온갖 골치 아픈 문제들의 발목이 잡힌 형국이군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보면 정의가 자기 자신을 참조하거나 정의하려는 대상들의 전체 집합을 이미 알고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 같은 약간 순환적인 느낌이 들어요. 마치 사전을 찾는데 어떤 단어의 설명 안에 바로 그 단어가 그대로 쓰여 있는 것처럼요. 책에서 이 문제를 예측적, predicative이니 비예측적, impredicative이니 하는 용어로 다루는 것 같은데 이 개념을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네, 드디어 논의의 핵심으로 들어왔네요. 예측적과 비예측적의 구분은 이 책의 논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 반에서 키가 가장 큰 학생을 정의한다고 해보죠. 이건 예측적 정의입니다. 예측적이요? 네, 왜냐하면 이 반 학생들이라는 이미 정해진 집합 안에서 한 명을 골라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제가 어떤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들의 집합을 정의한다고 해보죠. 이건 비예측적입니다. 아, 왜냐하면 정의하려는 그 대상 자체가 정의의 기준이 되는 모든 부분 집합들의 일부로 포함되기 때문이죠. 즉, 자기 자신이 포함된 전체를 미리 다 알고 있어야만 자기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일종의 순환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하. 자기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포함된 더 큰 전체를 끌어들이면 비예측적이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휴메 법칙은 왜 비예측적인가요? 휴메 법칙은 개념 F와 개념 G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F나 G가 될 수 있는 개념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소수인 수들의 개념처럼 우리가 지금 정의하려는 수 자체를 포함하는 개념도 F나 G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수라는 대상을 정의하기 위해 이미 수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들의 전체 집합을 미리 상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비예측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휴메 법칙이 비예측적이라는 점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책에로 던지는 진짜 질문은 그 다음인 것 같아요. 비예측적인 형태의 정의가 우리에게 예측적인 이해를 줄 수 있는가?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네, 바로 그게 이 책의 독창적인 질문입니다. 정의의 형식 자체는 순환적이고 비예측적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단계적이고 예측적일 수 있지 않겠냐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거예요. 아, 형식과 이해 과정을 분리해서 보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책에서는 두 가지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음수의 정의예요. -m 플러스 n은 0이라는 정의는 사실 모든 정수, 그러니까 음수, 0, 양수 전체에 적용되는 비예측적인 규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먼저 자연수 1, 2, 3 하고 덧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이 규칙을 만족시키려면 자연수 말고 새로운 종류의 수가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음수라는 개념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예측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 즉 자연수를 발판 삼아서 새로운 것, 음수로 나아가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 예는 순서상 x, y의 정의입니다. 순서상의 정의 역시 x나 y 자리에 또 다른 순서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a, b, c처럼요. 비예측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 역시 단계적으로 이해해요. 먼저 a, b 같은 개별 원소들로 a, b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순서상을 다시 하나의 원소처럼 취급해서 a, b, c를 만드는 식으로 계층을 쌓아나가죠. 네,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휴메 법칙 같은 추상화 원리도 이런 식의 예측적인 해석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책은 기존의 시도들이 모든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비판해요. 음수나 순서상의 경우와는 달리 휴메 법칙을 단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결국 무한히 많은 추상적 대상들의 영역을 처음부터 전제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문맥 원리라는 추상적 대상을 이해하려는 한 지적인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대상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 그것이 사용되는 문장을 통해 파악하려는 발상은 정말 매력적이었지만 그 길이 결코 순탄치 않았네요. 엉뚱한 외부인인 카이사르의 정체성을 밝혀야 하는 완전성의 문제, 나와 똑같이 생긴 쿤바와 나를 구분해야 하는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과연 같은 대상을 말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지시의 확정성 문제, 마지막으로 정의 자체가 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듯한 비예측성의 문제까지 정말 만만치 않은 철학적 난관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문맥 원리가 가진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동시에 이 문제들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바로 서문에서 언급되었던 절차적 가정주의라는 대안적 접근법인데요. 절차적 가정주의요? 네. 이것은 단순히 이 문장들이 참이라고 약속하자라고 선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상 영역을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 확장하면 그 문장들이 참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절차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추상적 존재 세계에 미리 기댈 필요가 없고 지시의 확정성 문제를 해결하며 그 정당성이 기존 대상들의 존재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다는 점에서 문맥 원리가 빠졌던 여러 함정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책이 제시하는 추상화의 일반 이론과 그 새로운 가능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프레게의 접근 방식을 쭉 따라가 봤잖아요. 문백 원리를 통해서 새로운 대상을 도입하려는 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쳤던 여러 철학적인 난제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특히 카이사르 문제가 아주 대표적이었죠. 맞아요. 서로 다른 종류의 대상이 과연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또 문맥적 정의가 어떻게 특정 대상을 딱 짚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죠. 이런 어려움들이 결국 뭘 보여주냐면요. 휴메 법칙처럼 아주 강력해 보이는 추상 원리 하나만으로는 수학 전체의 토대를 세우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킷 파인이 이 문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제시하는 훨씬 더 크고 체계적인 틀, 바로 추상 일반 이론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뭐랄까, 개별 원리들을 넘어서 추상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방법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헌법을 만들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책의 4부에서 제시되는 추상 일반 이론은요. 단순히 어떤 추상 원리가 괜찮다, 아니다, 이걸 판별하는 걸 넘어서는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거든요. 야심찬 프로젝트라. 네, 수용 가능한 모든 추상 원리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 추상적 대상들의 우주 전체가 어떤 구조를 갖는지 그 지도를 그리려는 시도죠. 그래서 저자는 특정 추상 원리가 아니라 추상하는 방법 그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습니다. 방법 자체를요?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아주 중요한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는데요. 바로 T는 관계 R에 관해 개념 C의 추상체다 라는 기본 표현입니다. 아, 그 표현이요. 이게 이전에 저희가 다뤘던 개념 C의 수 같은 표현이랑은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 C의 수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수라는 존재를 가정하고 들어가는 셈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수라는 단어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네. 하지만 T는 관계 R에 관해 개념 C의 추상체이다 라는 표현은 훨씬 중립적이에요. 이건 만약 T라는 추상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R이라는 방법에 따라 C라는 개념을 추상한 결과물이다 라는 관계만 설정할 뿐이지 T가 진짜로 존재하는지는 아직 말하지 않는 거죠. 아하, 존재론적으로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은? 뭐랄까, 빈손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만 어떤 조건에서 추상체가 존재하게 되는지를 공정하게 따져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존재를 미리 가정하지 않고 관계 자체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아주 근본적인 접근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표현을 바탕으로 어떤 공리들을 세워서 이 거대한 이론을 구축해 나가나요? 이론의 뼈대가 되는 핵심 원리들이 궁금합니다. 이 이론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공리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동일성 공리예요. 이 공리는 두 추상체가 언제 동일한지를 규정하는 규칙입니다. 네? 가령 대상 X가 관계 R에 대한 개념 C의 추상체이고 또 대상 Y가 관계 S에 대한 개념 D의 추상체라고 한번 해보죠. 이때 X와 Y가 같다고 말하려면 아주 까다로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두 가지나요? 네, 첫째, 관계 R이 C와 D를 동일하다고 판단해야 하고요. 그리고 둘째, R이라는 기준으로 C와 같다고 판단되는 모든 개념들은 S라는 기준으로도 C와 같다고 판단되어야 하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잠시만요. 그 조건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단순히 두 추상체가 같은 개념들을 묶어주는지만 보는 게 아니군요. 예를 들어 내 손 안에 사과 12개라는 개념의 수랑 계란 한 다스라는 개념의 수가 같다는 걸 말할 때 그냥 둘 다 결과가 12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카이사르 문제에 대한 핵심 해법인데요. 단순히 내용물, 그러니까 개념이 같다는 걸 넘어서 그 내용물을 담는 그릇의 모양, 다시 말해 추상 방법까지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릇의 모양이요? 네, 방금 드신 예시에서 개수로 세는 방법과 다스 단위로 묶는 방법은 서로 다른 추상 방법, 즉 다른 관계 R이잖아요. 파인의 이론은 이 두 방법이 개념들을 분류하는 방식 자체가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따져보는 겁니다. 단순히 결과값이 같은지를 넘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 알고리즘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줄리우스 시저와 숫자 5가 왜 다른지 설명하는 열쇠예요.
시전은 역사적 인물이라는 맥락에서 나왔고 숫자 5는 수를 세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그 출신 성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 없다는 걸 아주 정교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하, 출신 성분을 따진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이 첫 번째 동일성 공리는 이미 만들어진 추상체들이 언제 같은지 판별하는 족보 감별사 같은 역할을 하는군요. 근데 이건 이미 태어난 애들에 대한 얘기고 애초에 어떤 추상체가 이 세계에 태어날 자격, 즉 존재할 수 있는지 자체를 말해주진 않네요. 이걸 정해주는 규칙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공리, 존재 공리의 역할입니다. 어떤 추상 방법, 즉 관계알이 실제로 추상체를 낳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을 말해주죠. 네,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광범위한 존재 공리에 따르면 어떤 관계알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그에 따른 추상체가 존재한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알이 동치관계이고 주로 불변적이며 또 비팽창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로 불변적이라는 말이랑 비팽창적이라는 말이 핵심 키워드 같네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주로라는 단어가 왜 붙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불변적이라는 건 분류 기준이 개별 대상의 고유한 정체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파란색인 대상들의 개념과 초록색인 대상들의 개념은 다르다고 판단하겠죠. 네, 당연히 그렇죠. 이때 세상에 있는 어떤 파란 공을 다른 파란 공과 맞바꾼다고 해도 이 판단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준이 개별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속성에만 의존할 때 불변적이라고 합니다. 주로라는 말이 붙은 건 아주 소수의 예외는 허용해 주려는 기술적인 유연성 때문이에요. 완전히 불변적이라고 못 박으면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싶은 몇몇 추상 방법들까지 탈락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비팽창적이라는 조건은 어떤가요? 이게 그 유명한 러셀의 역설과 관련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합니다. 비팽창적 조건은 러셀의 역설을 피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예요. 간단히 말하면 네가 만들어낼 추상체의 종류가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대상들의 총개수보다 많아져서는 안 된다는 제안입니다. 프레게의 체계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 조건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본 법칙 5는 모든 개념마다 고유한 외연이라는 추상체를 할당하려고 했는데 개념의 종류가 대상의 종류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걸 간과한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호텔방보다 더 많은 손님을 받으려 한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비팽창성 조건은 이런 종류의 자기 파괴적인 역설을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어떤 관계가 개념들을 일관성 있게 분류하고 동치관계, 그 분류 방식이 개별 대상이 누구인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주로 불변적, 또 너무 많은 종류로 세상을 쪼개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유효한 추상 방법으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추상체들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적용 공리인데요. 이건 앞선 공리들을 보완하는 일종의 정리조항이에요. 추상체를 산출하는 모든 적용 가능한 관계는 반드시 동치관계의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규칙을 명시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공리가 바로 추상 일반 이론의 헌법을 이루는 골격입니다. 이렇게 공리적으로 제시된 이론이 논리적으로는 탄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들로 묘사되는 추상적 대상들의 세계가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이게 그냥 공허한 약속은 아닐지 궁금해지네요. 이 공리들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자는 이 공리체계가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제로 이 공리들을 만족시키는 표준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과정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아무것도 추상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대상들, 즉 개체들의 집합에서 시작합니다. 정말 맨 땅에서 시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개체들의 집합 I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개체들을 포함하는 영역 안의 개념들을 대상으로 방금 말씀드린 존재 공리의 세 가지 자격 요건을 통과하는 모든 추상 방법들을 총동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방법들 각각에 해당하는 새로운 추상체들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새로 태어난 추상체들을 원래 있던 개체들의 영역에 추가해서 더 큰 영역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이 확장된 영역 위에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거대한 건축 계획 같네요. 처음엔 그냥 맨 땅에서 시작해서 허용된 설계도로 1층을 짓고 그 1층을 기반으로 다시 2층을 올리고 이걸 끝도 없이 반복해서 우주 전체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좀 무모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게 정말 끝이 나긴 하나요? 하하, 무모해 보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끝이 있습니다. 여기서 초한서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잠시만요. 초한서수라뇨. 이건 거의 수학의 끝판왕 같은 개념 아닌가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게 여기서 왜 필요한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무한을 넘어서는 무한을 다루는 건가요? 네, 끝판왕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무한히 반복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무한 번 반복한 그 상태 자체를 하나의 단계로 보고 거기서 또 시작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초한서수는 그런 끝없는 반복의 단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소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주소로. 덕분에 이 눈덩이 굴리지가 절대 길을 잃지 않고요. 더 이상 새로운 추상체가 생성되지 않는 안정된 상태, 즉 고정점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구성된 추상체들의 전체 우주를 UI라고 부르는데 저자는 바로 이 UI가 추상 일반 이론의 표준 모델이 됨을 증명합니다. 돌아가는 수학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낼 셈이군요. 이건 정말 강력한 결과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추상체의 세계는 유일하게 딱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맨 처음 시작할 때 개체들이 몇 개였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나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범주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저자는 만약 두 모델이 똑같은 개수의 개체들에서 시작했다면 그 두 모델은 서로 동형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동형이요? 네. 동형이라는 건 구조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마치 서로 다른 재질의 체스판과 체스말을 사용하더라도 말의 움직임 규칙이 같다면 두 체스 게임은 본질적으로 같은 게임인 것과 마찬가지죠. 아, 이것은 추상 일반 이론이 추상적 대상들의 세계를 모호하게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 구조를 유일하게 결정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휴메 법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래서 수는 총 몇 개인데 같은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고 추상적 구조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론의 일관성과 유일성까지 증명했다니 이건 그냥 철학적 아이디어를 제시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하나의 수학적 세계를 창조해낸 거네요. 프레게가 봤다면 정말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목표? 이 세계 안에서 산수와 해석학 같은 수학의 주요 분야들을 재건하는 일만 남았군요. 네, 상당 부분 가능합니다. 이게 이 이론의 가장 극적인 부분 중 하나죠. 우선 최소 두 개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전제하에서 앞서 말한 공리들을 사용해 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어떻게 증명하나요? 휴메 법칙을 직접 쓰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직접 쓰지 않고 더 일반적인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모든 개념들을 딱 두 그룹으로 나누는 추상 방법을 하나 생각해보죠. 원소가 딱 하나만 있는 개념들의 그룹과 그렇지 않은 모든 개념들의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 지구의 달이라는 개념은 전자에 속하고 태양계의 행성이라는 개념은 후자에 속하겠죠. 제 손에 있는 이 펜 하나, 그걸 가리키는 개념도 전자에 속할 거고요. 아, 그 나누기라는 방법이 존재 공리의 세 가지 조건, 즉 동치관계, 주로 불변적, 비팽창적 조건을 모두 만족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 조건을 모두 통과하기 때문에 존재 공리에 따라 이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추상체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죠. 우리는 그 존재에게 1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아하, 1은 하나짜리임이라는 속성의 이름표인 셈이군요. 네. 같은 방식으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개념과 그렇지 않은 개념을 나누는 방법을 통해 수 0을, 원소가 정확히 두 개인 개념과 그렇지 않은 개념을 나누는 방법을 통해 수 2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연수를 정의하고 이 수들이 페아노 공리계를 만족함을 보여줌으로써 산수 체계 전체를 유도해낼 수 있는 거죠. 프레게가 기본 법칙 5라는 단 하나의 원리를 통해 이루려 했던 것을 이 이론은 수많은 추상 방법들의 다양성을 허용함으로써 훨씬 더 안전하고 강력한 틀 안에서 성공적으로 해내는 셈이군요. 자연수를 넘어서 실수나 해석학까지도 다룰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해석학의 기초가 되는 실수체계 역시 이 이론 안에서 재건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소위 일반화된 수라는 형태로 정의되는데요. 이건 자연수 같은 대상이 아니라 수들의 개념에 대한 추상체입니다. 슈들의 개념에 대한 추상체요. 네. 예를 들어
유리수들의 집합 중 위로 6개인 것이라는 속성을 공유하는 개념들을 하나로 묶는 추상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실수를 정의하고 실수 체계의 완비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상 일반이론은 산수뿐만 아니라 해석학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강력한 틀을 제공하는 거죠. 정리해두자면 킷파인의 추상 일반이론은 개별 추상 원리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상 방법 자체를 분석하는 공리적 헌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일관적일 뿐만 아니라 추상적 대상의 구조를 유일하게 결정한다는 점, 나아가 산수와 해석학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까지 살펴보았네요. 프레게가 직면했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완성된 답변처럼 들립니다. 네, 분명 거대한 진전이죠. 하지만 이 이론 역시 최소 2개의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나 강력한 힘을 가진 공리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러한 공리들이 과연 순수한 논리적 진리인지 아니면 매우 근본적인 수학적 가정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즉, 프레게가 꿈꿨던 논리주의, 수학 전체를 순수한 논리로부터 이끌어내려는 꿈을 완전히 실현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수학의 토대를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기본적인 가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 이론은 휴메 법칙 같은 단 하나의 강력한 원리가 아니라 허용 가능한 수많은 추상 방법들의 다양성 자체에서 그 힘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학적 대상들의 풍요로운 세계는 단 하나의 창조 원리가 아니라 무수한 창조 원리들의 합작품인 셈이죠. 네. 이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세상을 개념적으로 나누고 추상적 대상을 만들어내는 타당한 방법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다루는 수학적 실제라는 것은 저기 어딘가에 이미 존재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대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추상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창조되는 대상일까요? 수학의 본질에 대한 이 깊은 질문을 남겨드리며 다음 마지막 논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프레게 얘기를 쭉 해왔잖아요. 수학 정체를 논리라는 아주 단단한 땅 위에 세우려던 그 거대한 시도, 그리고 그 시도를 무너뜨렸던 역설까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휴메 원리로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려는 신논리주의의 노력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런데도 율림스 카이사르는 숫자인가 하는 그 유명한 카이사르 문제 같은 철학적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이제 드디어 이 책의 저자가 제시하는 그 건설적인 프로젝트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추상 원리가 정말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 엄밀하게 판단하고 그걸 바탕으로 수학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 이론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긴 여정의 마지막 단계를 함께 시작해보죠. 네, 이번 논의의 핵심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휴메 원리처럼 어떤 특정 원리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추상이라는 개념, 그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좋은 추상 원리란 나쁜 추상 원리를 가려내는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기준은 뭘까? 그리고 그렇게 세운 이론이 정말 산수를 넘어서 해석학까지, 그러니까 수학의 핵심 분야들을 모두 품을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까? 저자가 아주 정교하게 쌓아올린 그 해법을 이제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책의 제3부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핵심 과제는 말씀하신 대로 좋은 원리와 나쁜 원리를 구별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러셀의 역설 같은 직접적인 모순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가 정말 정당한지를 체계적으로 판별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자가 제안하는 기준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비팽창적이라는 기준이에요. 이게 뭘까? 일종의 존재론적 예산 원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존재론적 예산 원칙이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군중의 영혼이라는,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새로운 추상적 존재를 만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군중 A의 영혼과 군중 B의 영혼이 같은 건 두 군중의 사람 수가 같을 때이다. 네네. 자,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사람이 딱 100명뿐이라고 해보죠. 그럼 우리는 0명짜리 군중부터 100명짜리 군중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총 101개의 서로 다른 군중의 영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0부터 100까지니까 101개. 네, 이건 괜찮아요. 100명의 사람이라는 재료로 101개의 추상체를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네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규칙이 이 100명의 사람만 있는 우주에서 101개를 넘어선 개수의 영혼을 만들어내도록 강요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102개의 서로 다른 영혼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고 요구한다면 말이죠. 아, 그건 불가능하죠. 재료가 100명뿐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의 총 개수보다 더 많은 새로운 추상체를 만들어내라고 강요하는 셈이니까요. 이런 원리를 초팽창한다고 말하고 이건 허용될 수 없는 나쁜 원리가 되는 거죠. 즉, 추상 원리는 가지고 있는 재료보다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선 안 된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아, 이제 알겠네요. 일종의 존재론적 예산을 지키라는 거군요. 내가 가진 재료가 100개면 그걸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추상적 존재가 그 우주 자체의 크기를 넘어서게 만들면 안 된다는 아주 직관적인 제약이네요. 이게 첫 번째 시용대군요. 그런데 책에서는 이어서 유지 가능성과 안정성이라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유지 가능성은요, 그 비팽창 개념을 아주 특정 조건 하에서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원리가 기수 C에 대해 유지 가능하다는 말은 정확히 C개의 대상을 가진 우주에서는 그 원리가 초팽창하지 않고 잘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크기의 우주에서만 통과한 테스트? 이런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이건 마치 특정 온도와 압력이라는 아주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만 성립하는 과학 법칙 같은 거죠. 그 조건을 벗어난 더 크거나 작은 우주에서는 이 원리가 여전히 안전할지 아니면 갑자기 모순을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 가능성은 일종의 로컬 테스트 통과와 같은 거군요. 특정 환경에서는 괜찮다는 보증. 하지만 우리가 수학의 기초로 삼으려면 그런 국지적인 성공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훨씬 더 강력한 조건이 등장하는 거죠. 어떤 원리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특정 크기, 예를 들어 100개, 그 이상의 모든 우주에서, 그러니까 101개짜리 우주, 1000개짜리 우주, 무한히 많은 대상이 있는 우주 어디에서든 예외 없이 유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 이건 실험실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충분히 커지고 복잡해지면 어디서든 보편적으로 성립하는 중력 법칙과 같은 거예요. 저자는 바로 이 안정성을 수학의 기초가 될 자격이 있는 진정으로 좋은 추상 원리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보편적인 타당성을 요구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떤 원리가 안전한 건축자재인지 판별하는 기준은 마련된 셈이군요. 안정성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품질 보증 마크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숫자 5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그게 율리우스 카이사르와는 다른 종류의 존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 책에서 나오는 생성적 모델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정체성 문제를 다루기 위한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그 생성적 모델이라는 게 바로 그 골치 아픈 카이사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일종의 구성적인 해법인 거죠. 구성적인 해법이요? 네. 아이디어는 이래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장 기초부터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거죠. 먼저 0층에는 개체들,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이 책상처럼 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대상들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모든 것의 시작점, 근본적인 재료들만 있는 0층이군요. 그렇죠. 이제 1층을 짓습니다. 0층에 있는 개체들의 집합에다가 우리가 안전하다고 판정한 안정적인 추상 원리들, 예를 들면 휴움의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수라는 새로운 추상체들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1층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아하. 그 다음엔 0층의 개체들과 1층의 자연수들을 모두 포함한 더 넓어진 영역 위에서 다시 안정적인 추상 원리들을 적용해서 2층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는 거죠. 와, 레고 블록으로 건물을 쌓아 올리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0층이라는 기초 블록 위에 1층 블록을 쌓고 그 위에 다시 2층 블록을 쌓고 이렇게 하면 모든 추상체는 결국 0층의 구체적인 벽돌에 연결되니까 카이사르는 숫자인가 같은 엉뚱한 질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군요. 카이사르는 0층 주민이고 숫자는 1층 이상의 주민이니까요. 사는 층이 다른 거네요. 맞습니다. 모든 추상적 대상이 자신의 주소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그 주소는 최초의 개체들로부터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죠.
이렇게 하면 근본 없는 추상체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어떤 개체들의 집합에서 시작하든 결국에는 동일한 구조의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 즉, 구조의 유일성, 소위 범주성까지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추상 원리가 안전한지 일종의 건축물 안전 진단을 하고 또 그 재료들로 어떻게 건물을 쌓아 올릴지 시공 방식을 정한 셈이네요. 이제 그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재료들만 가지고 드디어 프레게가 꿈꿨지만 무너졌던 그 건물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군요. 책의 제4부가 바로 그 새로운 설계도인 셈이겠습니다. 네, 제4부의 추상의 일반 이론이 바로 이 책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이 이론은 이전처럼 수나 방향 같은 특정 추상만을 다루지 않아요. 대신 추상이라는 행위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거든요. 이를 위해서 TRAHSTRC라는 일반적인 사망수로를 도입하는데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T는 추상 방법 R에 대한 개념 C의 추상체이다 라고 풀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 TRC 세 개가 나오는군요. 네, 여기서 R은 동수성, 그러니까 개수가 같다는 관계처럼 개념들 사이에 동치 관계를 나타내는 일종의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체, 그 추상체가 적용되는 개념 C, 그리고 그 둘을 잇는 규칙 R, 이 세 가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일반 이론이군요. 이 거대한 이론을 떠받치는 핵심적인 기둥, 즉 공리는 무엇인가요? 두 개의 핵심 공리가 있습니다. 동일성 공리와 존재 공리입니다. 첫 번째, 동일성 공리는 정말 독창적이고 강력합니다. 이 공리에 따르면 두 추상체 X와 Y가 같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같은 개념에서 나왔을 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어떤 건가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죠. X가 추상 방법 R과 개념 C로부터 나왔고 Y가 추상 방법 S와 개념 D로부터 나왔다고 해보죠. 이때 X와 Y가 같으려면 R과 S라는 두 규칙이 C와 D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C와 D를 똑같이 취급할 때 바로 그때에만 같다고 말합니다. 와, 잠깐만요. 그건 정말 혁명적인 생각인데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2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2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2의 정체성은 짝수 개념과의 관계, 소수 개념과의 관계, 3보다 작다는 개념과의 관계 같은 다른 모든 개념들과의 전체 관계망 속에서만 결정된다는 뜻인가요? 마치 한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 혼자서가 아니라 가족, 친구, 사회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한 추상체의 의미는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가능한 추상과의 관계망 전체 속에서 비로소 결정된다는 아주 심오한 관점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두 번째 기둥인 존재 공리는 어떤가요? 네, 줄제 공리는 어떤 조건에서 추상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은 놀랍게도 우리가 바로 앞에서 길게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즉, 어떤 규칙 R이 논리적인 동치 관계이고 주로 불변적이라는 기술적 조건을 만족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앞에서 살펴본 비팽창적이라는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하면 바로 그러면 이 이론은 그 규칙 R에 해당하는 추상체가 존재한다고 보증해 줍니다. 그런데 그 존재 공리라는 게 조금은 편의적인 해결책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좋다고 정한 규칙을 만족하면 그에 해당하는 추상적 대상은 그냥 존재한다고 선언하자는 거잖아요. 이건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하는 것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이건 증명이 아니라 공리, 즉 일종의 근본적인 선언, 파운데이셔널 무브입니다. 하지만 이건 현대 수학의 다른 기초이론, 예를 들어 집합론과 다르지 않아요. 집합론도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임은 집합으로 존재한다는 공리들을 바탕으로 세워졌지 집합의 존재를 외부에서 증명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저자의 목표는 모순 없이 안전하고 수학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히 강력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존재 공리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약속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일관성과 생산성만 보장된다면 그 기초가 되는 존재 선언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아름다운 체계가 정말로 쓸모가 있나요? 이 일반 이론으로부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수학, 예를 들면 자연수나 실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론은 산술과 해석학 모두를 유도해낼 만큼 충분히 강력합니다. 산술의 경우 휴메 원리가 사용하는 동수성 관계뿐만 아니라 약수관계 같은 아주 다양한 개념들이 모두 안정적이고 비팽창적인, 즉 허용 가능한 추상 방법임을 보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자연수처럼 행동하는 대상들이 무한히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수는요? 그건 더 복잡할 텐데요. 해석학, 즉 실수의 이론도 가능합니다. 실수를 직접 만들어내는 대신 일반화된 수라는 것을 정의하는데요. 이것은 수들의 집합에 대한 특정 동치관계로부터 나오는 추상체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화된 수가 우리가 아는 실수가 하는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음을 보입니다. 와, 그 부분은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개별 추상 원리 하나하나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안전한 원리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그 풍요로움 자체에서 수학의 힘이 나온다는 거군요. 이건 완전히 갈상의 전환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이론의 진정한 힘은 프레게의 제5법칙처럼 모순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강력한 단일 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론이 허용하는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안전한 추상 방법들로부터 나옵니다. 이 이론은 무한히 많은 서로 다른 종류의 추상체들의 존재를 보증함으로써 수학이라는 광대한 세계를 안전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단 하나의 기둥이 아니라 수많은 기둥으로 거대한 신전을 짓는 것과 같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프레게의 우아하고 단순했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역설로 인한 붕괴를 목격했고, 이제는 복잡하고 정교하기 짝이 없는 현대적인 재건의 여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자는 추상이란 단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엄격한 규칙이 지배하는 가능한 과정들의 거대한 우주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틀을 제시했네요. 맞습니다. 추상의 한계라는 이 책은 논리주의라는 오래된 철학적 프로젝트의 경계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면서 거기에 엄밀한 수학적 토대를 부여합니다. 저자 자신은 이것이 철학적으로 궁극적인 토대인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지라도 이 책은 논리주의라는 아이디어가 현대 수학의 정교함 속에서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저자의 책에는 비팽창적이고 논리적인 모든 동치관계가 유효한 추상의 형태에 해당하는 일종의 풍요의 원리를 통해 추상체를 생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추상적 대상들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만든 형식적인 게임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창조물에 불과할까요? 우리가 어떤 구조를 너무나 엄밀하게 정의해서 그것이 수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은 어느 지점에서 유용한 허구이기를 멈추고 하나의 실제로서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걸까요?